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확보한 물증을 너무 상세히 공개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와 민주당 간 공방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요, 한 장관에 대한 조롱성 멘트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한 장관은 민주당의 압도적 부결에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부족했던 게 아닐까 한다, 이렇게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자, 이슈 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대장동 정영학 회계사 관련 뉴스, 이 정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마지막 방송 논란 전문가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장관이 그제였죠.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피의 사실을 너무 자세하게 공표했다, 이렇게 위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급기야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한 장관을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비공개하기 전에 벌써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거 돈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피의 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돈 봉투 소리가 들어있는 녹취 파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롱성 발언을 한 건데요. 자, 최명 편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제 돈을 받는 현장을 뭐 카메라로 촬영했다면 의문의 여지가 없을 텐데, 이거는 이제 녹음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녹음은 이제 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도 있죠. 네.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듯이 바로 뭐 지난번에 주시고서 또 주시냐, 이거 하고 소리를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뭐 다른 소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공당이 이제 저런 거를 지금 뭐 약간 조롱하듯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네.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는 뭐라고 비칠까? 이제 조금 있으면 사실은 재판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한 재판. 거기서도 저런 장면들이 시연이 될 텐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의 저런 행동이 다시 또 한 번 아마 소환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죠. 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연히 부결되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장관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땡큐 한동훈. 네, 정청래 의원의 이야기,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땡큐라고 얘기할 때가 네.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결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한 번의 어떤 이재명 대표 때 이런 일이 부결됐었다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동안에 20대 국회 연이어서 체포동의안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옛날에 제가 17대 때 박창달 체포동의안 부결돼갖고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예, 있었습니다. 그때는 김재원 최고가 상당히 역할을 해갖고 그렇게 됐는데, 예.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을 땡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가 시대착오적인, 시대에 뒤떨어진 정당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또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한동훈 장관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여도 있고 야도 있었을 거고 부분적으로 영향이 끼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동훈 장관의 어떤 미세한 태도, 감정을 국회의원들의 감정을 거스리는 행동 자체가 네. 가결될 게 부결되거나 부결될 게 가결될 것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거죠. 이게 체포동의안을 사실은 그 가결시켜야 되는데 예. 집단적으로 보면 부결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예. 어차피 마음이 혼란할 때 딱 티핑 포인트로서 한동훈 장관의 미세한 그런 네. 표현들 특히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라 이런 예. 부분들은 상당히 말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만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부결될 게 가결되거나 가결될 게 부결될 예.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3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모두 가결을 시켰던 국회였습니다만 이번 노웅래 의원 건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압도적인 차이로 됐고요. 민주당 의원이 전부 다 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 공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오버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한 장관의 반박까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그날 제 눈가기를 의심했습니다. 저분이 검찰의 구형 주장을 하러 나오신 분인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오버한 것입니다. 돈 봉투가 과자 봉투도 아니고 세상 천지에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돈 봉투에서 들렸다. 그렇죠. 이게 참 웃기는 표현이죠. 상당히.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법률에 따라서 설명 의무를 다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요. 민주당의 말씀은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 설렁설렁 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같은데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죠. 네, 민주당은 자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동훈 장관은 세금 받는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더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장관은 역시 그 민주당의 공공의 적, 예. 눈에 가시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국정감사장이건 예결특위에서건 혹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법 93조에 의해서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취지를 설명해야 하는 임무가 있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해석들을 붙이지 않습니까? 뭐 미운 7살이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평가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평가들을 내놓는 것을 보면 네. 참 민주당이 지금 본질을 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당의 중진인 노웅래 의원의 집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이 됐고 개인 비리 혐의가 의심되고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 무슨 빠스락거리는 소리를 누가 돈 봉투 꺼냈느냐 이런 식으로 희화화하는 것은 민주당의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희석시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진영 논리를 떠나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 마치 국회가 아니라 법정에서 공판 검사가 발언하는 것처럼 말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 충분한 심증을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은 법무부 장관이지 재판부의 그런 공판 검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공판 검사가 마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공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충분히 줬다는 거. 거기서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어떠한 재판부의 부당한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대통령 부인이나 아니면 장모나 아니 자신의 딸에 대해서 국민의 감정선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떳떳한가? 그 장관이 그거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인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예. 봅니다. 자, 그런데 한 장관은요. 그제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걸 두고 민주당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피의 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돈 받은 게 없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계시네요.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증거를 공개를 했고 제한 취지 설명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일부 있거든요.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저는 제 설명에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당시 노웅래 의원은 정치검찰의 수사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었는데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개별 사건 보고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정치검찰 수사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노웅래 의원은 정치검찰의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은 증거들을 상당히 많이 제시를 하면서 이 체포동의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부족해서 부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역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그 피의 사실 공표는요. 법에 보면 이제 그 수사를 하는 검사, 그다음에 경찰만 적용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이제 장관이지 검사나 경찰이 아닙니다. 피의 사실 공표의 주체 자체가 아예 될 수 없고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소관 사무를 국회법 93조에 따라 설명한 거다. 따라서 저는 피의 사실 공표는 이제 어불성설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새롭게 공개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체포 동의안 서류에 보면 구속영장이 첨부가 됩니다. 네. 안 읽어봐서 그런 거지. 예. 읽어보면 이게 구속영장이 다 기재되어 있는 거 이걸 이게 설명한 거기 때문에 새롭게 비밀을 더 공표한 건 없다. 예. 이 두 가지로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래 네. 보이고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예를 들어 이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장관이요 최대한 이게 상세하게 설명해야만 그래야만 이게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예. 이석기 사건 있죠. 그때 1,800자 이상 거의 비슷한 분량입니다. 그만큼 이게 설명을 했어요. 모든 이게 혐의나 증거를 설명해야만 국회의원들이 가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예. 두리뭉실하게 한 제 마음에 어떻게 판단합니까? 따라서 저는 상세하게 설명한 걸 가지고 터집 잡는 거 네. 이것도 이게 잘못됐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노웅래 의원이 뭐 방어권 운운하는데 네. 그렇게 방어하려면 판사 앞에서 해야죠. 지금 국회 설명하는데 국회가 뭐 재판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떳떳하면 영장에 나 이거 체포동의 포기하고 예. 판사 앞에 가서 이게 떳떳하게 영장 실질을 받아서 방어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왜 이게 비겁하게 그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장관이 보고받는 것도 또 터입 잡는데 예. 장관이 이제 개별 사건을 지휘를 못할 뿐이죠. 그런데 그 규칙에 의해서 이런 거는 보고 안 받고 어떻게 국회 설명합니까? 네. 전혀 이게 저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전수민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뭐 굳이 분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선 네. 한동훈 장관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잘 아실 겁니다. 아신데도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함에 있어서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뭐 한동훈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주장대로라면 도대체 왜 체포동의 요청을 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면 그 불구속 수사로 진행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체포 동의 요청을 할 저 명문상의 이유가 있나? 여기에서 워딩들을 봤을 때 저는 이란 워딩, 그러면 생각이라는 워딩, 국민을 내세워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워딩이 지금 6분 이상이었는데 다른 체포 동의안보다 훨씬 내용이 길었습니다. 6배 이상 길었고, 그다음에 생각이란 것도 결국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뭐 추정하거나 그를 가정하에서 그를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뭐까지 은는이가 그러니까 결국엔 이러한 저는 국민까지 이런 생각 이러한 워딩들을 다른 체포 동의안과 다르게 넣어서 네. 이거 좀 정말 헌법적인 권리라던가 정당한 체포 요청이 아니라 체포 동의안 요청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수사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전 투표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 변호사 말씀하신 것 중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기명 비밀이어서 누가
반대를 했는지 뭐 국민의힘이 반대한 건지 민주당이 반대한 건지 뭐 알 수가 없다는 거. 깜깜이 투표 이른바 거기에 대한 비판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예. 이 그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언론을 다 한번 뒤져보세요. 네. 다 부결 기류로 나옵니다. 예. 그렇죠? 부결 기류. 한 번도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점을 쳤거나 아니면 일부 조사를 했거나 취재를 했던 언론 매체는 제가 기억하기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예요, 저거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기서 뭐 피의 사실을 뭐 길게 설명을 했든 짧게 설명을 했든 어떻든 간에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본다면 제가 보건대 지금 한동훈 장관의 뭐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라는 거는 그냥 민주당에서 뭐 일종의 트집을 잡는 거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거는 없다. 네. 물론 저 현장에 있었던 그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진영 논리 얘기도 하고 이럴 때 약간 술렁이긴 네. 했대요. 그러니까 예. 아마 적어도 몇 표 정도의 영향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결론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체포동의안을 길게 설명하느냐 짧게 설명하느냐는 거는 그 장관의 스타일이지 네. 뭐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지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결국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기존의 3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모두 가결이 됐던 체포동의안이 그리고 국회가 이 점점 회기를 거듭하면서 이 특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 부결시킨다는 거는 의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노웅래 의원도 같이 맞물려 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뭔가 이제 이 이유를 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노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연습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대표하시는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 범죄 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론이나 정당의 손익 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좀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소극적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이제 높은 부결표가 나온 것은 한동훈 장관의 오늘 제안 설명에서 진영 논리라든가 이익 계산이라든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물론 뭐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낸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민주당의 말씀은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그게 진짜 국민을 대리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네,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을 배려한 건지 묻고 싶다 이렇게 한 장관이 또 오늘도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한 4분 55초 정도 걸려서 이 노웅래 의원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습니다만 맹목적인 진영 논리, 뭐 정당의 손익 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 민주당을 겨냥한 게 아니냐 한 장관이. 그리고 아직 뭐 기소도 안 됐는데 이 노웅래 의원을 범죄자로 몰아간 그런 발언이 또 문제가 된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는 뭐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가결시켰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민주당 부담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쯤 되면은 한동훈의 덫에 걸렸다. 그런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예. 물론 이제 방금 최명목 의원 말씀대로 거의 부결시키는 분위기가 주였습니다만은 네. 저렇게 압도적 부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압도적 부결이라는 게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고민하면서 부결해 가는 과정인데, 물론 뭐 저 무기명 투표여서
업무론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5명 부결 참여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계산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만 사실 한편으로 보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맥락 지수가 떨어진 건가?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저렇게 국회의원들을 자극하는 그런 예. 발언을 한다는 게 여야 모두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수 있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보여지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이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네. 뭐 상식과 눈높이 이런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니네들이 부결시키면 비상식적이고 예.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놈들이고 한편으로는 맹목적 진영 논리에 빠진 놈들이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집단적인 규정화, 프레임워크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한동훈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알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런 방식으로 저 공간에서 말하는 것이 과연 예.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 너무 대꽃이다. 이런 어떤 꼿꼿하다. 이런 맥락도 다시 한번 평가해 볼 만한 네. 부분이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정치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이 정치권에서 바라볼 때는 좀 상당히 거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노웅래 의원은 이제 뭐 불구속 기소를 하든 어쨌든 검찰에서 처리를 하겠죠. 많은 관심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한 장관은 또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온다면 저렇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때 궁금해지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한 장관 생각은 좀 다릅니다. 개인 범죄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은 당과 무관한 개인 범죄 그리고 성남 10급의 지역 토착 비리 혐의입니다. 정치인이 정치적 수사로서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는 것인데 좌표 찍기 해서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외풍이고요. 그런 불법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법 부당한 외풍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서동혁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어제 그 부결이요. 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부결을 위해서 예행 연습, 리허설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 연습하고 실전은 틀려요. 어제는 이제 일사불란하게 노웅래 그런 부결을 시켰죠. 그러나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왔다. 네네. 이때 저는 실전이 오면 좀 다를 거로 봐요. 오히려 이게 그 가결될 가능성이 많은 게 세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혐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 부결해도 성남FC, 그러면 이게 또 대장동, 백현동, 위례, 쌍방울 뭐 여러 가지 게 혐의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체포영장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때마다 이게 부결할 거냐. 네. 이게 첫째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자가 많아요. 지금 이게 민주당의 분포를 보면 탈명, 이재명 대표를 벗어나는 탈명도 많고, 그다음에 친문, 문재인 친하는 이 말에게 반 이재명 국회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끝까지 이재명 대표를 비호 안 하고 예. 오히려 이게 본인들이 대안이 되는 뭐 김경수샤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반대자가 많다. 예. 그래서 이탈표가 많으면 가결될 수가 있다. 네. 이게 두 번째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 번째가 검찰의 의지입니다. 네. 옛날에 2003년에 예. 7명이 부결됐어요. 근데 그때 핵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청구해서 5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때 정대철, 최도능 5명이 구속됐어요. 예. 이번에 노웅래 의원 정도는 저는 검찰이 봐준다 봐요. 이번에는 이게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많다. 네. 검찰도 이게 본 게임은 이재명 대표니까.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결하면 예. 1년 내내 해결할 겁니까? 해결 아닐 때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네. 이 방탄도 이게 무용지물이거든요. 따라서 이 시대는 세 가지 이유로 실전 이재명 대표일 때는 상황이 노웅래 의원과 다를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경수 전 지사는 아직 복권은 안 돼서 정치인으로서의 활약을 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임시국회를
민주당이 계속 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1월 9일까지 회기가 끝나는데 돼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1월에 임시국회 열자 이런 분위기는 있다고 합니다. 방탄을 위한 건지 아니면 법안 처리가 미흡해서 그런 건지 뭐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전순희 변호사 어떠세요? 민주당 내 분위기는요? 그러니까 1월 임시국회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민의 대표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겨울방학은 학생들에게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학생이 아닙니다. 겨울방학 없고요.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당연히 임시국회 열어서 네. 일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히 일몰법 관련해서 바로 그 법에 대해서 그 관계자분들이 거기에 상당한 피해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관계된 법이나 지금 국정조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유가족의 이제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상당 부분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국민 네. 뭐 복리도 있고요. 그래서 임시국회는 진행될 거고 그 방탄이라 얘기한 건 너무 정치적 수사다. 정말 민생을 위해서 여당 야당이 합치해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회기 아직 1월 9일까지니까 많이 남았는데 그 사이 좀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민주당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시국회가. 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임시국회 이제 릴레이 게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제 목적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몰법 뭐 처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국정조사도 기한이 다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방탄 목적이 이제 제일 크게 눈에 띄는 거죠. 그 이재명 대표는 대선 당시에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 하면서 네. 뭐 불체포 특권 같은 거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내건 바가 있는데 결국 본인이 방탄의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제에 이 불체포 특권이나 혹은 이제 이 인선에 관계된 것은 무기명 투표하는 이런 제도적 좀 뭐 폐지나 보완 정도는 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너무 오래된 법안이고 원래 취지가 상당히 지금 시대 배경과는 다른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이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조차는 알아야 이 다음에 다시 또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그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제도적 보완이나 변경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웅래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요. 유 전 본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 대사처럼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봐요. 라고 묻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유 전 본부장이 언급한 영화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그동안 유 전 본부장이 했던 얘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할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 그 거짓말은 한계에 도달할 거고 밝혀질 겁니다. 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안고 가겠다는 생각 더 이상 안 해. 내가 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질 이유는 없잖아요.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너무 웃깁니다.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측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이재명 대표가 하면서 좀 어그러진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연일 저격하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밝혀질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영화 달콤한 인생에 나왔던 이 이병헌 씨의 대사를 언급을 하면서 나한테 왜 그랬냐 말해봐요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상관으로 모시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벌였던 뭐 대장동이나 아니면 백현동이나 이런데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역할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보면 자기는 그래도 뭔가 이 어떤 전위 부대
뭐 행동대 네. 뭐 이런 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예. 그 이후에는 의리를 지켰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김문기 전 처장을 이제 극단선 선택을 하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라 인지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을 그었고, 그다음에 본인은 사실은 그 성남시에서 그 여러 언론 매체 보도를 보면 성남시의 넘버 3 뭐 이렇게 얘기가 다 되거든요. 네. 언론 매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자들 예. 표현에. 그러면은 적어도 성남시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에 경기도로 와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그 안에는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최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또 선을 긋는 모습 뭐 이런 걸 보고서 아마 예. 본인이 아까 스스로 배신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배신감. 자기는 의리를 지켰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자기에 대해서는 정말 의리를 안 지키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더 이상 의리를 지킬 네. 필요가 없다 하는 대목들이 지금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 곳곳에 예. 묻어 나와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본인은 의리보다는 뭐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본인이 책임질 만큼만,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니면 이재명 대표 주변에 뭐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전 부원장이 져야 할 책임까지 예. 자기가 뒤집어 쓰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여서 예. 이런 주장을 아마 법정에 가서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 뭐 이 대표 자신의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당시에 만약에 민간업자들을 만나서 뭘 도모를 한다든지 하는 사실을 제가 눈치라도 챘으면 제가 즉시 해임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자꾸 그 뭐 특별한 관계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정말로 저 유동규 본부장한테 의존을 하거나 그분이 주도를 했고 그걸 도와주려고 그러면 사장을 시켰겠지요. 말로 본부장으로 끝까지 놔뒀겠습니까? 돈은 막이다. 이게 본인도 모르게 오염된다.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나 주변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저 자신은 정말 노력해서 우리 가족들이나 측근들은 없지만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되는 거죠. 예. 많은 숱한 마귀들 중에 유동규 씨도 그 중에 하나였을 수는 있다. 가능성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예,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 전 본부장, 나는 이 대표가 선거 나갈 때마다 공직에 있다가 나와서 당선되면 다시 들어가기를 반복했다. 어떻게 자신이 측근이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왜 그랬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아마 달콤한 인생 그 영화 속에 김영철 씨가 아주 지독한 비열한 예. 사장으로 나오고 복수극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김문기 씨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것, 또 실제로 과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남시에서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말하자면 유동규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냥 친하게 지내는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어느 순간 김용과 정진상은 마치 정치 투쟁하는 아주 깨끗하고 존경스러운 정치인이 돼버리고, 본인은 지역 부패 세력으로 이렇게 못 자르듯이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명하는 것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 네. 그런 것들이 부분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 상황들이 과연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어차피 말은 뱉어놨기 때문에 예. 지금 선거법도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보입니다. 네. 제가 근데 이거 좀 취재반 바로는요. 네. 유동규 씨가 이제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요. 예. 핸드폰 옛날에 쓰던 원래 핸드폰 있잖아요. 네. 바꾼 거 말고 바꾼 거는 이제 버리라 해가지고 창가로 버려가지고 경찰이 찾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증거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예. 최신 핸드폰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전에 많이 쓰는 걸 핸드폰을 이렇게 부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유동규 씨는 정근물 교사로 추가됐고, 그다음에 내연 관계 그 부순 부인도 이게 처벌이 됐습니다. 그걸 너무 억울해. 그 핸드폰만 안 부쉈으면 모든 이게 진실을 다 밝혀줄 텐데, 그거는 이게 자기가 이제 그 부수고 쏘고서 이걸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억울한 게 그 압수수색하는 날, 그때 김용 부원장이 전화해서 쓰레기라도 먹고 이게 입원하면 이야기 다 돼 있다. 그래서 본인이 쓰레기통까지 뒤집는데 상한 음식밖에 없어서 이걸 먹고 이게 배탈이 났다. 배탈 설사가.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게 그 입원이 안 된 거죠. 그것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억울한 일이냐.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문기 씨하고요.
유동규 씨에게 원래 이재명 시장 알기 전부터 친한 사이입니다. 네. 그분들이. 그런데 제가 듣기로 대장동 이런 개발 사업은 황무성 대표나 유동규 씨도 잘 몰라요. 그다음에 고 유한기 씨도 몰라요. 이 모든 실무는 김문기 씨가 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대장동 문제되니까 대장동 Q&A 이런까지 다 만들어서 네. 해준 게 김문기 씨예요. 예. 근데 전혀 모른다는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부인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이제 저는 그 세 가지가 상당히 좀 한이 맺힌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뭐 법정에서 드러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정영학 회계사. 이 사람의 진술도 좀 달라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인데요. 정영학 회계사가 이 검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포함된 걸로 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게 지금 서울신문의 보도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 그 정영학 회계사가 저런 진술을 검찰에 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서울신문의 보도의 맥락을 보면 사실 10월 28일에 대장동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을 해요. 신문을 할 때 그 2015년 2015년 2월인가 4월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때 그 사실은 김만배 씨하고 자기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셋이 만났을 때 김만배 씨가 지분 얘기를 하면서 예. 여기에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네. 정영학 회계사가 전혀 기억에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서울신문 보도가 맞다면 네. 입장을 바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김만배 씨로부터 자, 이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 하는 걸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뒤에 진술을 바꿨으면 이제 그럼 정영학 회계사는 진술을 왜 바꿨을까 하는 예. 이제 의문이 들고 네. 서울신문 보도에 보면 진술을 왜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도저히 뭐 이걸 더 이상 비밀로 가져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제 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저 언론 보도가 맞다면 예. 이제 남는 거는 김만배 씨 입만 남은 거예요. 김만배 씨한테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예. 응? 이게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는 걸 들은 사람이 남욱 변호사 있죠. 유동규 씨 있죠. 이제 정영학 회계사까지 추가되면 예. 김만배 씨가 계속 아니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에 들어갔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천화동인 1호에서 7호 지분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뭐 하드디스크도 이미 제출했다 이런 보도까지 서울신문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씨의 입장이 예전에 바뀐 건지 아니면은 예전에 진술했던 게 지금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정에서는 부인했던 부분인데 검찰에서는 실제로 1호의 주인이 누군지 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는 정영학 회계사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개발이익 환수 설계는 성남시장으로서 지사님이 하신 게 맞죠? 네, 공공 환수 설계를 한 겁니다. 예. 이 도둑 설계에 성남시장으로서 관여한 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개입하면 직권남용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영학인가 무슨 우긴가 하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토건 세력 배제가 이재명 시장의 방침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뒤에 철저히 숨었다.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하여튼 이 도둑 김만배, 유동규 씨와의 대화 녹취록을 검찰에 댄 정영학 회계사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예. 대장동에 그 중전에 하던 사람 걸 인수받아서 네. 예, 대장동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잖아요. 글쎄 그게 이제 처음부터 누구죠? 그 사람이 아니 사람을 얘기하세요. 남욱 씨하고 그 우리 저 정영학 씨 만나신 적 없습니까? 전혀요. 전혀 없다. 네. 만난 적이 있다면 이제 의중입니다. 자, 그다음에 단정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악수 한번 한 일이 있다고 그분이 얘기하던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 때문에 제가 악수한 사람이 한 30만 명은 될 겁니다. 자. 예, 뭐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실제로 남욱 씨는 별로 남욱 변호사는 그다지 많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안 만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대표의 입장은 저런 거고요. 근데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입장도 좀 변하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말씀하셨듯이 김만배 씨 지금 병원에도 못 가고 자택에서 지금 치료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만배 씨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하나의 이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자, 전소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김만배 씨도 이제 사실에 기초해서 결국엔 밝힐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명의 진술이 있고 재판부에서는 그 신빙성 여부를 결국 따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결국은 대장동 천하 동인이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근데 제가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이 변호사라면 지금 뭐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아니면 영화적인 이렇게 드라마적인 표현을 네.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전 재판부에서 심증을 형성할 때 과연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 저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서 저런 발언을 네. 하는 걸까라고 저는 재판부에서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 해서 제가 변호사라면 정말 뜯어 말릴 것 같은데 지금 변호사님은 안 뜯어 말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좀 재판 밖에서의 진술보다는 재판 내에서 결국에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이제 진술을 하는 증언 자체에서 모든 것들이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 네. 결국에는 지금 그거와 관계없는 뭐 쓰레기라든가 관련 뭐 진술들은 언론에 나오는 진술들은 재판에서는 예. 아마 뭐 큰 영향은 없이 재판 자체에 결국엔 진술의 신빙성 여부 확보, 서로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과거와 지금의 진술이 다르다면 어디에 신빙성을 두고서 이것을 그 심증을 형성해야 되는지 재판부의 그런 결정에 예. 따라서 밝혀질 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근데 지금 재판부가 재판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이 일종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 때문입니다. 폐기능을 거의 상실했다는 게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김만배 씨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자기 발로 살짝 뛰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주대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침대에 그냥 실려 갑니다. 가서 들어갔는데 한 2시간도 채 못 돼서 나오죠. 저 병원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누워서 갔던 분이 지금 모습처럼 서 있다가 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부인이 아마 차를 갖고 오신 걸로 아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나옵니다. 지금 차가 도착하니까 나오죠. 나오는데 예,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뭐 약간 슬로우가 걸리는데 뜁니다. 폐기능 상실했다고 하시는 분이 저렇게 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가벼워 보여요, 몸이. 그러니까 저렇게 차를 타고 갔는데 다른 병원 또 입원하다가 잘 안 돼서 지금 자택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판부가 이 김 씨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회신서를 받았다고 해요, 병원 측으로부터. 자, 김민수 대변인, 뭐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김만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더라도 그것을 의료진들이 알려줄 수가 없고 또 보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김만배 씨가 지난 12월 14일 날 그 극단적 선택 내지는 자해 시도를 한 연후에 네.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억측이 있었죠. 사실상 그 119 대원들은 마주보고 이야기를 했다, 본인이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다녔다, 뭐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심하게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냐, 아닌 게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또 변호인이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폐에 고인 그 핏물을 뽑아냈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어서 예. 과연 그 건강 상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그 자료를 받아봤다고 네. 하는데 제가 그래서 대학 병원장을 지내신 한 의료진에게 예. 건강 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료적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보통 지금 4주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만배 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보통 멍이 들고 상처가 없이 멍이 들었을 경우에는 보통 7일에서 10일이 나오고요. 예. 아주 작은 상처, 그러니까 이제 그 장기 아니라 외상이라도 네. 있으면은 기본 2, 3주가 나온답니다. 근데 이제 4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네. 어느 정도의 폐 손상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걸로 예. 상당히 위중한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를 한 분들은요. 네. 24시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차원에서 오히려 또 예.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 폐에서 핏물을 능막에 고여있는 피를 뽑아냈다고 하더라도 2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행하거나 본인이 이렇게 젠걸음으로 걷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호흡곤란이 와서 병원으로 이송된 걸로 봐서는 약간의 폐 손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예측이 된다. 네. 건강 상태는 그 정도로 예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뭐 검토를 해서 재판을 진행할지 안 할지 지금 판단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저는 이제 뭐 의료보다 법적으로요. 예.
김만배 씨가 이제 그 입을 열 것 같아요. 이 말은 이제 그 천화동인 1호의 700억은 네. 이재명 측의 돈이다. 이렇게 진실을 밝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4명의 진술 때문이에요. 예. 첫째가 이제 유동규 씨의 다 진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남욱 변호사가 다 진실을 밝혔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정영학 회계사까지 진실을 밝히고 있고요. 예.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과거에 김만배 씨 진술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하고 모순되는 거예요. 과거에 김만배 씨는 수없이 천화동의 1호의 700억은 이재명 측이다. 수없이 여러 동업자들한테 말을 했고 그게 녹음에는 그분의 돈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따라서 저는 이런 이제 그 3명과 과거의 김만배 진술 종합해 보면 본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예. 문재인 정권 때 검찰도요. 그 돈은 김만배 씨 돈은 아니다. 다만 유동규 개인의 예, 돈이다. 예. 그래. 이렇게 기소한 거예요. 네. 근데 유동규 혼자한테 700을 준다? 유동규 씨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일개 산하기관의 본부장에 불과한 진짜 실무자예요. 그게 700을 줄 이유가 없죠. 예. 저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따라서 진실을 예. 밝힐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남욱, 유동규 이런 분들 또 정영학 회계사 이런 분들이 이야기한 게 일단 전실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시는 건데 뭐 김만배 씨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재명 대표라고 뭐 딱 저희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법정에서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천화동인 1호 중에 일부에 대해서 과연 누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법정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해가 바뀌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일단 1월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 조사 앞두고 있고요.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이 후원받은 게 아니라 성남 시민이 혜택받은 거다.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야기는 좀 다르죠.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성남 FC 제가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남 FC가 광고 수주를 한 것인데 열심히 해서 광고 수주했는데 왜 광고 수주했냐? 이거를 뇌물이다. 세상에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성남 시민이 혜택을 받은 건데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너무 겁에 질린 표정이셔서 한 3년 동안 숨기고 감추다가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네. 이제 성남 FC 사건이 뭔지 아마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고 표정도 너무 나쁘셔요. 그리고 살도 쏙 빠지셨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스스로 이 사건의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니까 참 많이 두려워하시는구나. 겁에 질려 계시는구나.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야기는 뭐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일단 평가죠. 그냥 겉으로 보는. 근데 다만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저희 TV조선이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뭐냐면요. 판사 출신인 전 네이버 대표가 이 성남 FC 후원이 뇌물성이 될 수 있어서 반대했다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고 합니다. 자, 최 편집장님,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그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가 제2 사옥을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후원금을 낸 거거든요. 예. 근데 제2 사옥 인허가를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성남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직접 뭐 예를 들어서 뭐 40억 정도를 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똑 떨어지는 뇌물이다. 본인이 판사 출신이니까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곤란하다라고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광고비 명목으로 갔잖아요. 저는 이건 이제 제 추정입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네이버는 직접 후원을 하지 않고 광고비라는 포장을 씌워서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광고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그 지금 검찰이 밝혀낸 거는 잘 생각해 보시죠. 자, 성남 FC라는 축구단에 네이버라는 데에서
39억 원을 광고비로 냈다. 광고라기보다는 이제 시민단체 희망살림을 통해서 39억 원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게 우회적으로 해서 그렇죠. 나중에 광고비 명목으로 네.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거는 저는 뭐 상식적으로 판단해봐야 된다고 보고 마침 또 그 돈을 냈을 때 허가가 나왔단 말이죠. 허가가 나왔고 심지어는 네이버에 그 이제 주 출입구가 그 뭐 고속도로 옆으로 원래 그 나도록 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도시계획을 성남시가 변경을 해줍니다. 변경을 해줘서 출입구를 그 도시고속도로 쪽으로 나도록 해줘요. 이것도 굉장한 청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요 사례는 제3자 뇌물죄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다. 뭐 제가 취재해본 법조인들의 견해는 거의 일치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시각이 좀 가능하겠지만 첫 번째 쟁점은 이 사안이 이미 2018년부터 FC 사건은 조사가 된 사건이고 무혐의했는데 검찰에서 보완 수사해라. 경찰에서 결과를 뒤집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검찰의 소환을 받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그때 무혐의로 됐는데 혐의 없으면 되는데 지금 이게 다시 죄가 돼서 소환을 하는 건가?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라는 그런 기준점이 무엇인가,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성남FC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은 그 성남시장은 성남FC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단체의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조항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조례 조항에 따라서 성남FC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울산도 아마 그렇고 다른 마찬가지로 그런 그 광고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FC를 돌려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광고비는 당연히 뭐 구단주니까 뭐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겠죠. 근데 다만 뭐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이런 식의 걸 하라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제 그 반박 중에 그 한 번 무혐의난 걸 다시 턴다. 다스 있잖아요. 오늘 MB가 사면됐죠. 다스는 제가 알기로 몇 번 무혐의난 거 다시 기소했지 않습니까? 무혐의난 데서 기판력 일사부재리가 없어요. 증거가 새로 나오면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는 거 첫째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성남FC의 법적 지위는 영리재단입니다. 영리법인이에요. 이 말은 후원금을 원래 못 받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다면 티켓을 팔아주거나 광고밖에 안 되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간 거고요.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런 판사 출신이 범죄가 된다 했느냐. 제3자 뇌물은 원래 이게 자기가 10원 하나 가지는 게 아니죠. 제3자 뇌물이니까. 여기 핵심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부정한 청탁. 자, 두산 한번 보세요. 두산이 2014년에 병원 부지 안 한다고 이재명 시장이 20억 이행광자금을 부과했습니다. 소송됐어요. 근데 지금 뭐랍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가 했다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해야지. 왜 20억 과징금을 왜 때립니까? 다만 이게 50억을 내겠다 하니까 편법으로 바깥 180도 태도가 바뀐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부정한 청탁이고 네이버도 도시계획을 바꿔서 진입로하고 도로를 연결시켜준 이게 바로 부정한 청탁이에요. 이 대가로 제3자가 받았는데 또 이게 완전히 받은 것도 아닌 게 성과급이 최대 20%까지 다시 이게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이게 허위로 서류를 끄면서 지금 고발까지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리베이트로 받아온 이게 성과급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리베이트는 현금화된 부분이 많아서 뭐 참 추적이 쉽지 않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 제3자 뇌물이라는 건 본인이 하나도 안 받아도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 이것도 처벌이 됐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모든 사건들은 사건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이 지금 일단 성남FC 관련해서 이 대표가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대표에게는 기자들의 질문 쏟아졌는데 한번 보시죠. 검찰 출석 일정 관련해서 좀 논의 진전된 게 있을까요? 자, 좀 밀지는 마시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시고 어떤 얘기 나누실 건지 좀. 자,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다 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되실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신년 기자간담회 일정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이 대표는요, 새해 첫날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경남으로 이동해서 김해 봉화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고요. 그 다음 날에 경남 양산을 가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자, 검찰 출석에 대해서는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다고 하는데 오늘 또 좀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 갈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새해가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늘 6년 넘게 진행하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말부터 해야겠다. 저는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했다는데요.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모두에게 띄웁니다. 오세훈 빼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 말부터 해야겠습니다. 3년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1위를 할 것이고 그 후로 20년간 계속 1위를 할 작정입니다. 네, 3년 6개월 뒤면 아마 윤 대통령의 임기, 아니구나. 아니,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의 임기구나. 예, 그게 끝나는 시점이 아마 3년 6개월 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누가 또 한 20년간 뭐 집권한다 이런 말 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 20년간 1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본인이 지금 이제 물러나는 마당에 뭐 저런 표현을 하는 거는 저는 좀 뭐 어찌 보면 약간의 어깃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물러날 때는 조용히 물러나고, 자, 앞으로 뭐 본인이 또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김어준 씨 경우에는 팬덤이 있는 방송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이런 거에 치중하는 게 훨씬 더 좀 머문 자리가 깨끗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3년 뒤에 본인이 돌아온다. 오세훈 시장 후에 누가 서울시장이 될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민주당 출신의 서울시장이 다음번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못 돌아옵니다. 잘 아시지만.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도 작년 4월 7일 그 보궐선거 때 당선되고 나서 김어준 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TBS는 독립재단입니다. 그리고 TBS 독립재단에 그 지금 대표이사가 이제 현재 공석인데 내년 2월에 이제 대표이사가 새로 임명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대표이사는 또 임기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어차피 돌아오기가 쉽지도 않을 텐데 지금 여기서 저런 식으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약간 조롱하듯이 지금 마지막 방송을 하는 것이 방송인으로서 과연 적합한 태도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강하게 갖고 저는 뭐 결국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엄청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는 기여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방법론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물러나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전 법조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굉장히 편파적인 방송이다라고 문제가 됐으면 서울시나 시장이나 서울시 의회에서 이렇게 TBS 예산 자체를 삭감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저희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거를 바로잡거나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어떤 예산 삭감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보낸다. 특히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는 꽤나 오랫동안 청취율도 굉장히 높고 인기가 있었던 만큼 그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점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최선이었나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법정 제재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아무런 그게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시민의 돈으로 사실 운영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 세금 낸 돈으로 일정한, 그러니까 편파성을 좀 띈 방송이 나가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내부에서도 중립성이 부족하다, 부정적인 게 60%가 넘는 그런 결과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자, 근데 김어준 씨가 또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을 둘러싼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난 편파적이지만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김어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돼.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거든. 경작인 김성생은 오세훈 후보와 함께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하얀 면바지에 신발에 그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죠. 이 정도면 오세훈 후보가 당시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갔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을 줄리라고 소개하는 여성을 만났다고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정확한 일자도 기억하십니까? 1997년 5월 7일입니다. 뉴스공장이 줄리 의혹을 다루기로 한 것은 검찰 커넥션 등이 다 이 줄리 의혹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단순 사생활이 아닌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마디만 하자면 저는 편파적입니다. 그런데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과정이 가짜뉴스로 잔뜩 뒤덮인 미디어들이 자기는 공정하다고 말하죠. 거꾸로 하는 거죠. 네, 전 편파적이다.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하다. 그럼 된다고 생각한다. 김현주 대변인 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건? 그래서 뭐 한마디로 궤변이죠. 예. 예. 그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보다 훨씬 질적으로 안 좋은 네. 그런 궤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프리랜서 방송인의 입장에서는 그 중립성이 최고의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금과 옥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쭉 그 인터뷰 내용들을 보셨습니다만 지선 대선 국면에서 그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의 방송 또는 그런 인터뷰의 선택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더구나 공기인 전파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 본인 유튜브에서 어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번엔 도와줘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저는 그 당시에도 사실 그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태도로서 방송을 대했는가. 그러고서도 이 다음 지선 이후에 본인이 돌아온다. 그리고도 20년을 하겠다. 무슨 뒷배가 확실히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편파적인 방송이 그야말로 물론 뭐 총수라 하면서 이분을 굉장히 좀 이렇게 칭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청취자들은 그 편향성에 대해서 이건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 유튜브 하면서 이 사실상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선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상파인 라디오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건데 과연 그게 적절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은 좀 이어졌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보실 때 어떠세요? 그런 이제 뭐 나는 편파적이지만 과정은 공정하다 말이 된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자기 지향성을 가지죠. 그러나 공정방송에서는 그런 것을 드러내지는 않죠. 근데 거기서 문제는 과정이 공정하던 말이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 과정을 매우 편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김어준 씨하고는 17대 국회 2004년 5년에 SBS 라디오에 같이 대담을 하고 뭐 예훈 의원하고도 왔을 때 그때는 저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가요? 어쨌든 뭐 SBS 라디오라는 속에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기 팬덤의 과정을 갖고 자기 정파성을 가지면서 그게 자기의 어떤 교조화된 자기 논리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언론 감시기관의 이중잣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말은 안 된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그 교통방송에 대하여 고 박은순 시장이 지니는 태도 또한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돌아오고 말고는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기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는 건 나쁘지 않지만
반성하지 않고 또 여전히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정치 문화적으로 과연 건강했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어준 씨 방송에 자주 나왔던 보수 농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는데요. 오늘 뭐라고 했는지 어제 한번 보시죠. 뭐라고 그랬는지. 섭섭해서 어떡하나. 섭섭해서 어떡하냐 하면서 이렇게 크게 얼굴을 활짝 피면 어떡합니까? 뭐 마지막인데 뭐 노래라도 불러드려야 될 텐데. 짧게 한 소절, 반 소절만 그러면.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인사도 없었네. 인사를 하고 갑니다. 아, 노래 상당히 잘하시던데요? 오랫동안 방송 같이 한 분이라서 미운정, 고운정 든 분이라서 이제 환송식을 해드렸죠. 김어준 그 진행자하고 아주 환상적인 케미를 맞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이제 그 시간에 제가 안 나가면 딴 분이 와서 더 왜곡 방송을 하니까 시계추가 왼쪽으로만 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좀 끄집어 당기러 갔죠.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 뭐 편파 방송에 시계추를 맞추러 갔다 이런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김어준 뉴스공장에 이 출연하면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 쓴소리도 많이 했어요. 김어준 씨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김재원 전 최고위원 거 저희들이 한번 모아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당을 장악한 주류 근처에서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자리나 좀 받아보려는 그런 겹불짜는 건 안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그보다도 그건 이제 이 신선한 술래길에 또 우리 김어준 공장장님께서 또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서 정쟁을 일으키시잖아요. 돌아오시면 저희 뉴스공장에 한번 나와주시고요. 공장장님 목이 붙어 있으시다면 꼭 출연하겠습니다. 김어준 공장장님은 방송 그만두셔도 직업이 있으시니까 뭐 괜찮죠. 뭐 직업적 음모론자. 그 내용 방송 들어보세요. 거기 음모 없어요 전혀. 안경 끼시니까 잘 어울리네요. 안경을 끼니까 우리 공장장님 얼굴도 잘 보여요. 뭐 얼굴이 조금 얼굴 얘기는 서로 하지 말죠. 그늘이지셨어요. 이제 드디어 그 곤자에서 내려오시네요. 네, 고액의 출연료 등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는 방송이었는데 여하튼 그만두고 뭐 유튜브로 돌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패널도 그대로 나온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자,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 출연하신 적 있나요, 저기? 저는 이제 그 이후의 프로. 아, 그런가요? 5회 그 허리케인 고정 출연합니다. 근데 그 조금 전에 먼저 그 우리 전 변호사님이 뭐 언론의 자유에 기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 저는 자유가 아니에요. 네. 저는 그게 방종이랍니다. 자유는 이게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게 가짜뉴스 퍼뜨리고 제재받고 이게 자유에 기여한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그걸 먼저 지적하고 그다음 두 번째 본인이 뭐 3년 6개월 뒤에 돌아온다? 이미 교통방송은 저는 본연의 임무로 바뀔 겁니다. 역할이. 오세훈 시장도 이제 평생 교육이나 원래 이게 교통 때문에 생긴 건데 앞으로 이게 정치 방송을 계속해야만 본인이 컴백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걸 두 번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20년이면 그럼 이게 대통령으로 치면 4연임을 해야 되고 시장으로 치면 이게 5연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시장이 3번 이상 하지도 못하는데 그럼 이게 5번 시장 20년 동안 자기 한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저는 개변을 늘어놓고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제 TBS에서는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한동훈 장관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 유튜브 채널 더 탐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더 탐사 관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이 법에 따라서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법원이 기각한 사유는 뭐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어요. 범죄 사안이 대단히 중하며 본인들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여부는 세 가지입니다. 범죄의 중대성, 그다음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렇게 세 가지죠.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인정했어요. 인정했는데 왜 기각했느냐 이제 이런 게 궁금해지는 대목이잖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런 걸 인정하더라도 그 이게 이제 취재 영역이냐 아니면 정말 그 무슨 주거 침입의 영역이냐 스토킹의 영역이냐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예. 이 더 탐사는 계속해서 취재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으면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거예요. 네. 근데 다툼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 기자 출신이니까 예. 보면 취재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지나쳐서 스토킹까지 갔다. 또는 보복 범죄의 가능성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뭐 사실은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그 느낌을 갖는지 한번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네.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예. 보복 범죄라는 걸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까지를 고려해서 뭐 발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각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발부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본 영장은 그게 아니고요. 예. 취지가요. 예. 영장의 요건은 두 개입니다. 두 개. 네. 하나는 이제 중대한 범죄가 소명이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예. OR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영장이 되는데 네네. 어제 이유를 보면요, 본인들이 다 자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툼이 없이 본인들이 잘못을 다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도주 우려도 없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이게 없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그러니까 이게 원래 판결 취지가 아닌가 설명을 달리 이게 판결 제가 본 예. 판결은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범죄 사안은 중대한데 이미 자신들이 영상을 찍어서 들어가는 장면이라든지 이걸 다 보여줬고 그게 그대로 남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주거 상황을 봤을 때 해외나 아니면 국내 다른 곳으로 도주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그러니까 도주나 증거인멸의 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거 침입한 것은 뭐 인정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 그냥 재판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구속까지 할 필요는 있겠느냐, 뭐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더 탐사 쪽에서는 아직 민주주의에 희망이 남아 있다. 윤석열 한동훈 정권이 검찰을 쥐었지만 그들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말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은 뭐 어떤 그런 논리 때문에 뭐 자유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기각을 시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과거에 관악구에 있었던 뭐 말하자면 주거 지역에 말하자면 뒤에 집 앞까지 찾아가서 문고리를 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우리가 판단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마 판사들은 여러 가지 주거 침입의 사례와 형량을 검토해서 저런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너무 저런 형태에 대해서 침소봉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이죠. 뭐라 그랬냐면 영장 자판기라고 비판받던 판사도 외면했다. 그러니까 지금 영장 심사하는 판사가 김용, 정진상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영장 자판기다, 뭐 이런 식의 약간 표현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이 직전 법무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민주당 의원이고, 그리고 본인도 판사 출신인데 현직 부장 판사에 대해서 영장 자판기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 이게 온당한 것입니까? 정말 스스로 제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정치인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랄까, 합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 뭐 박범계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나 언사들이 과연 정치인의 품격에 걸맞는 것인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뭐 이 여러 가지 영장을 둘러싼 그리고 법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해서 올해 있었고요. 내년까지 이어질 그럴 조짐이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 2022년 저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는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요, 첫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고맙습니다.